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원천세과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교육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동영상 강의 자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교육은 2023년 연말정산 관련 주요 개정세법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하여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세법 내용에 대한 강의 순서입니다. 2023년 기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제공해드린 내용은 2023년 12월 초 기준의 세법 내용과 제도 및 세법 개정안 등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아니하여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어 확정될 경우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니 실무에 적용 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23년 기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0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세 가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세율 6%의 가세표준 구간이 당초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며 15%의 가세표준 구간은 당초 1,200만원 초과부터 4,600만원 이하였으나 1,400만원 초과부터 5,0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4%의 가세표준 구간도 당초 4,6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였으나 5,000만원 초과부터 8,80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가세표준 구간 및 세율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가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라 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공제액이 축소되었습니다.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근로소득세 공제 한도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초과부터 1억 2천만원 이하자의 공제 한도는 종전 내용과 동일하나 1억 2천만원 초과자의 공제 한도가 신설되었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다음은 연금계좌세액 공제입니다.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하여 연금계좌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은 4,5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금액 초과자는 12%, 금액 이하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 공제 대상 한도 금액은 연금저축은 600만원을 한도로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연간 1,800만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추가 납입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은 국내 소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를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거주자가 60세 이상이거나 그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가액에서 다른 주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1억 원을 한도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른 주택이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이 종전에는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과세를 하였으나 개정된 세법에서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납입 한도의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추가 납입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 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되오니 각각의 적용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녀세액공제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녀세액 공제 대상의 연령이 조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자녀세액 공제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 확대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대학 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부터 적용됩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인 노동조합비의 회계 공시 요건이 신설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2020년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에 납부한 2023년 10월부터 12월분의 조합비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과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경우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 자체는 공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의 상급단체는 모두 공시하여야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다만 상급단체 중 1000인 미만의 단위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0월 1일 이후 노동조합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가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비과세 항목인 식사 또는 식사대가 삭제되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를 통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조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가세기간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이 추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서민 주거지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세세 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 초과자는 10%에서 15%로 금액 이하자는 12%에서 17%로 공제율이 각각 상향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대상 주택 기준이 완화됩니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스톡옵션 세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행사 이익에 대한 연간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되고 누적 한도 5억 원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누적 한도는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의 누계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분할 납부 대상에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 포함됩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 과세이연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 배제 사유를 명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행사하는 부부터 과세이연 특례 대상에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그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였고 요건에서는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만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됩니다. 특례 배제 사유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용 계좌 개설 요건을 미충족하면 미충족한 날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이익이 기속된 것으로 보아 행사 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500만원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액은 100분의 15를 공제합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법 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 시 2023년 기소부부터 적용될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12월 말 국회에서 법률안이 확정되면 별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또는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4월 폐지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한도 부분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영화 관람료 등의 공제 금액을 합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2년에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의 공제 금액을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통합하여 총급여를 기준으로 각 300만원, 200만원으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율 부분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문화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나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한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다만 영아 관람료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도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공제율 40%를 적용하나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용분에 한하여 공제율 50%를 적용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2022년 하반기 공제율과 동일하게 80%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하여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을 초과할 때에는 추징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환가입을 할 때에는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민간 벤처 모펀드 출자를 추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세액 공제 대상에 손자녀를 추가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세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차트를 통해서는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세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12조와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된 주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되며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 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소득공제 한도 초과액을 합산하면 가세표준이 됩니다. 이 가세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적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 중 첫 번째,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에 대해 한 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하는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요건에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주소 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약,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 또는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적공제 중 두 번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경우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의 경우 200만원,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혼인 여성 근로자인 경우 부녀자 공제 5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만 20세 이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가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혜택이 더 큰 한부모 공제를 적용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금은 연금보험료로 전액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하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여 납부하므로 근로자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원천징수 의무자 보관증빙 서류만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 내용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 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 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입금액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주택자금 공제는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한의 공제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한의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을 당해의 금융기관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와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에게 이자율 2.9%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임차차입금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액과 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액은 합하여 연 40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가능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은 첫째,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둘째,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자 상환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밖의 소득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연 72만 원 한도로 불입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2014년 기속분부터 연금계좌세액 공제 항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입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4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의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시기를 변경한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네 번째,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출조한 기업이 조세특례 제한법상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0만 원의 한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입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50%를 뺀 금액을 공제합니다. 여섯 번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및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중 15에서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이며 공제 한도 초과 금액 중 전통시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금액, 도서, 공연, 영화 관람료 등 공제금액을 합하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연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말하며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입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기집합투자증권에 가입한 경우 가입일부터 10년간 연간 납입금액의 6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거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가 배제됩니다. 또한 이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금액부터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소득공제입니다. 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하며 240만 원이 한도입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가입 시 계약기간 중 연 납입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당시 19세에서 34세로서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자여야만 합니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연도부터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종합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함이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세표준에 합산하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산출세액 계산 과정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고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면 가세표준이 되며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 단절 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경력 단절 여성은 동종업종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할 때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재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 청년은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만 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관할 세무서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소득세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공제를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중도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월할 계산하지 않고 산출세액에 비례하여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면 55%, 130만원 초과하면 71만 5천원 플러스 130만원 초과 금액의 30%를 적용하며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가 2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입니다. 두 번째, 자녀세액 공제의 내용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세법 개정으로 만 7세 이상의 자녀에서 만 8세 이상의 자녀로 나이 요건이 변경되었으며, 2023년 기속분부터 손자녀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이고, 12월 말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자녀 1명당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30만원 플러스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 번째, 연금계좌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는 4,500만원 이하자는 15%, 초과자는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며, 연금저축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간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이전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액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다만 ISA 전환 금액에 대한 추가 한도는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은 특별세액 공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세액 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 중에 중도 퇴사한 경우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보험료 세액공제의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보장성 보험은 납입액의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납입액은 각각 연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로 보험, 공제계약 또는 보험료, 공제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의료비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며 미수가나 선천성
이상화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20%, 난임 시술비에 대하여는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총 급여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소득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와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난임 시술비는 지출금액 전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그 외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 내용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족 한 명당 취약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본인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공제합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네 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정 기부금이 특례 기부금으로, 지정 기부금이 일반 기부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고향사랑 기부금이 신설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례 기부금, 일반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합계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액은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되었었는데 2023년부터는 각각 15%, 30%로 되돌아왔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에 따른 대상금액 한도 초과분에 대하여는 특례 기부금과 일반 기부금은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 세액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월세액 세액 공제 내용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단독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을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되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되며 결정세액에서 현재 근무지인 주 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을 빼면 차감 징수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을 납부하게 되며 반대의 경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2023년 기속 총급여를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대상 근로소득을 세법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 근로자가 이중근로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인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올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는 작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으나 앞서 개정세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과세 식사대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출 대상으로 변경된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에 따른 중점 확인사항입니다. 인적공제,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마다 각각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다른데요. 근로자분들은 연말정산 시 공제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 또한 절세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제 항목별로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유형입니다. 근로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50만 원의 기본공제와 장애인, 경로우대 등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경우 이들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등도 특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또한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오니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해당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잘 알아보시기 바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 중복공제 유형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한 명을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 한 분을 중복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 또한 가다공제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 이주자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과세기간 개시 이전, 즉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인적 공제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주택마련저축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공제 신청을 하거나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불가함에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신용카드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며 맞벌이 부부가 자녀 1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의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20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 보유한 근로자가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보유주택 판정 시 세대원 보유주택을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주택, 어린이집 등 사업용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경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주택 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보유 명의자와 차입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잘못 적용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문의사항이 많은 항목 중에 하나이오니 꼭 공제를 적용하시기 전 공제 요건과 사실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연금저축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세 공제로 잘못 적용받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과다공제 사례이며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을 공제받는 경우 또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는 경우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보험료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9번째, 의료비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보험금을 공제받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의료비의 일정액을 실손보험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차감하고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의료비 지원액을 공제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는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공제받는 경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한 명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병비나 진단서 발급비로 지출한 금액은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0번째, 교육비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본인 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나 자녀의 명의로 학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한 교육비는 직계 존속이라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자녀가 이를 상환할 때 세액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초, 중, 고등학생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를 공제받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을 회사, 국가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11번째, 기부금 과다공제 유형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대상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아닌 다른 부양가족이 지출한 해당 기부금은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외에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적격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또한 자주 발생하는 기부금 과다공제 사례에 속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과다공제 유형 11가지 유형을 설명드렸습니다. 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그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소납부한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다공제가 확인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의 과다공제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가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적용되오니 과다하게 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관련 업무 일정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 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12월 중에 근로자에게 신고 유형 선택 및 연말정산 일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의 일괄 제공을 희망한 근로자의 명단을 2024년 1월 14일까지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였다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 기간 중에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 동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2024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 기간은 1월 18일까지 미자출 자료의 추가 및 수정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2024년 1월 20일부터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빙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소득세 공제신고서와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는 소득세 공제신고서와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2월 28일까지 근로자별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월 28일까지 근로자는 직접 수집한 공제증빙자료를 회사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년 3월 10일까지이나 내년 3월 10일은 일요일이므로 2024년 3월 11일까지 회사는 2023년 기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2024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의 신고금액과 납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액을 가소납부 또는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무납부하거나 가소납부한 세액과 함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환급됩니다. 다만 회사의 개별적인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개별 근로자에게 환급금이 지급되는 시기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내용입니다. 제출 의무자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개인, 법인, 대리, 위임, 위탁자, 납세조합, 사업자 단위 가세 사업자 등이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이고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홈택스 전자제출, 전산매체, 서면 작성 제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불분명한 경우란 지급명세서의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자 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유가증권 표준코드, 이연퇴직 소득세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산세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1억 원입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내용입니다.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계속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중도퇴사자와 휴직자의 연말정산 시기 및 방법은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사자가 연도 중 재취업을 하는 경우, 정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정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현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직자는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일부 누락하였을 경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이 누락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5월 중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국세기부법 제4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세액 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정 청구는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결혼, 이혼,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요? 가세연도 중 이혼한 경우 기본공제가 불가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 판정 시기는 가세기간 종료일 현재입니다. 과세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및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과세기간 중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장애가 치유된 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도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란 직계존속이 독립생계 능력이 없어 주로 당해 근로자의 소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부양하고 있는 아버님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별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 1인이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될 경우 기본공제와 더불어 장애인 공제, 경로우대자 공제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암 환자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암 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치약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해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 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 있는 근로자인데 상환기간 중 차입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였습니다. 상환하는 연도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여 당해 연도의 차입금이 15년 미만인 단기 차입금에 해당되므로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가 배제됩니다.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되는지요?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자도 당해 연도 기준으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해당하므로 당해 연도에 사용한 것이라면 공제되어야 하지 않나요? 근로제공 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아내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 대금 지급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인지요. 사용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로서 부인 명의의 가족카드 사용액을 남편이 결제하는 경우라도 해당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부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 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요? 학원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취약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계산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세 초과한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20세가 초과되어 연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3명, 출생자녀 1명 포함하여 7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의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우선 8세 이상 자녀가 1명이므로 기본공제 15만원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였으므로 출산 입양 공제 70만원,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액은 15만원 플러스 70만원을 더하여 8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은 모두 해당되는지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명수 중에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이 해당됩니다. 2022년 12월분 보장성 보험료를 미납하여 2023년 1월에 납부한 경우 해당 보험료를 2022년에 공제받는지요?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므로 실제로 납부한 2023년에 공제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해 대신 납부하여 준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대상 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공제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초기 급여 등이 적은 관계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제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최초 취업일은 언제인지. 네, 동일한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제 취업일을 최초 취업일로 보는 것이며 따라서 2020년 10월 1일이 최초 취업일이 되는 것입니다.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의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입니다. 소득세 감면 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합니다.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네, 이전 중소기업체에서 실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재취업하는 날부터 소득세 감면 기간을 계산합니다. 장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차남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장남의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병비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역할만 하므로 간병인에 대한 지출 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가 되나요? 2019년부터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의 의료비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소득 공제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한 의료비만 남편의 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과세 기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의료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차감사항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연말정산 감사와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령 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등본상 같은 주소에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처남의 교육비를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학금을 일부 받은 경우 장학금 부분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보습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설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초중등 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에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약전 아동이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으로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2023년 3월 이후 지급하는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초등학교 취학 의무가 있는 자녀가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 동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대학 부설 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영재교육 수업을 받고 지출하는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 설치 운영되는 영재교육원의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교단체 일반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의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 기준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지출분은 물론이고 부모님 명의의 지출분도 모두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10년 이후부터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 직계손속과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직계손속 등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본인만 공제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기부금 중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연도 중 기부한 금액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공제 대상 기부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이며 10만원 이하분은 110분의 100을 공제받고 10만원 초과분은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연합단체에서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총연합단체에 가입한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도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는지? 맞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노동조합의 경우 스스로는 공시 안 해도 되지만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총연합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별 노동조합 갑 내에 조직된 서울지부에 속하는 A기업 지회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노동조합 산하조직이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지, 원칙적으로 갑, 서울지부, A가 모두 공시해야 하나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노동조합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별 노동조합 갑 내에 조직된 A기업 지부의 조합원이 조합비를 갑에게 납부하고 있는데 갑 외에 A기업 지부도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지, 맞습니다. 2023년 1월부터 9월에 납부한 조합비도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변동되는지, 아닙니다. 2023년 10월에 납부된 조합비부터 해당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가 회계 공시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자주 묻는 연말정산 Q&A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개인신고 안내 또는 법인신고 안내, 연말정산 경로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계정세법, 관사 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해 드리니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하며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교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